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어 가르치는 김남준 강사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학습법 특강이라고 그 바자관 공지에 붙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학습법을 일단 핵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에 대해서 해설 강의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먼저 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수능 있죠? 요 수능을 지금 제가 벌써 매해 해서 한 9년 차째 직접 시험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피부에 와닿는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문서 당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그 시험장 갔을 때 그거 알죠? 뭐 지금 수능을 이제 처음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N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 국어가 어려우면은 국어 시험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조용하거든요. 정막이 흐르는데 근데 이제 그해 수능이 좀 쉽다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맞추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같이 곁들여 가면서 오늘은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와 그 다음에 국어를 그럼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요거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조금 사기꾼 같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그 막 그런 거 있죠. 국어는 요렇게 정석적으로 풀어야 돼 막 이런 걸 내가 학습법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지금 국어 수업 다른 데서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의문을 좀 여기서 해소를 해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오늘 여쭤보니까 공지에는 1시 아니 그 몇 시야? 2시니까 3시간 3시 반에 끝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시던데 미안하지만 어차피 바자가 못 들어가는 거 일단은 4시까지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자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25학년도 수능 좀 전에 말했죠. 매해 수능이 끝나 국어 시험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로 어느 정도 중간 난이도의 그 판별이 되는데 이번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는 어땠냐면은 뭐랄까 애매하게 시끄러웠어요. 이거에서 벌써 이제 판별이 됩니다. 애매하게 시끄러웠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막 떠들긴 하는데 섣부르게 뭐 예를 들면은 3번에 5번이야 이렇게 이제 섣부르게 딱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4번이랑 5번이 좀 헷갈렸는데 내가 보기에 5번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나도 물론 이제 풀었을 때 느낀 거지만 아 친구들이 여기서 뭔가 헷갈리는 게 많았겠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에 깔아주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찾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은 1등급 컷 기준으로 화작이랑 엄매가 어떻게 되냐면 화작은 높게 잡으면 되게 높아. 1컷이 이제 95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내 생각엔 아마 93, 4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 알죠?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랑 100분위만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딱 떨어지진 않아서 몰라 확실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적어온 바로는 여기도 낮지 않아요. 높게는 92점에서 낮게는 90점 정도니까 사실은 뉴스에서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24학년도 수능 있지. 그때가 워낙 또 좀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서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시험이 1컷이 뭐 기준으로는 한 80점대 초반 중반에 설정된 거에 비하면은 한 뭐 7, 8점이 그 1컷이 올라간 거니까 원점수 대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쉬웠다. 뭐 이렇게 이제 또는 작년보다는 수월해. 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렇게 수월해라는 거랑 내가 수월한 거랑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알죠? 원래 남들이 잘 푸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잘 푸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 그럼 어떤 게 어려웠는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자료를 만들 때 자 요 프린트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그 작년 수능 자료가 나오는데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공통 독서 돼 있고요. 1번부터 여러분 실제 수능 시험의 순서대로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문제 옆에 보면 여러분 정답률 내가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눈에. 자 1번 2번 여러분들 다 끄덕끄덕입니다. 요 정도 정답률 나와줘야 돼요.
근데 자 3번 보세요. 비읍 시옷이죠. 여러분 작년에 수능 본 애들 비읍 시옷이죠. 왜 이럴까요? 자 좀 이따 말해줄 겁니다. 자 비읍 시옷입니다. 3번 문제 틀리다니?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번 이거 내용 전개 방식이죠. 내용 전개 방식도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선 지금 정답률이 꽤 낮네. 요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 자 여기서 갑자기 7번 8번에 이 미친 정답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수능이 특히 국어가 쉽다고 했습니까? 안 풀어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너네가 잘 기억해. 수능 국어가 쉬웠다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이걸 쓰기 전에 여러분 1컷이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낮은데. 자 이거 그 독립된 게 아니거든. 내가 작년에 그 노벨상 물리학상이랑 화학상 수상자가 인공지능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받았거든요. 뭐 그 알파고 만든 사람이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작년 수능 직전에 AI가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 수특 수안에 있는 AI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공부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8쪽에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 보여? 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시사상식에도 밝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이니까 1년 한 해를 시사상식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국어쌤으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게 다 또 소재가 되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작년에 시사상식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년에 이렇게 국어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쉽게 느껴질 만큼 1컷을 올린 이유 다들 대략 알고 있는 거야. 바로 의치 한약수 특히 의대 증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바로 국어가 쉬워진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일단 이해돼? 이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일단 내 기준으로 국어가 쉬울 거라는 예단은 해선 안 됩니다. 오케이? 올해 수능도 특히 국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 바탕에 깐 상태로 자 좀 전에 칠판을 받고 10번도 11번도 그냥 독서는 싸그리 몽땅 뭐 80%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독서는. 그죠? 보이죠? 정답률이. 자 그렇습니다. 뭐 13번도 어마어마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법지문이 나오는데 13쪽에 얘도 뭐 쉬운 문제라고 해봤자 70% 정도 때 80% 문제는 어휘 문제밖에 없다. 어휘 문제는 맞아준다. 뭐 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쪽으로 가셔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혹시 여러분 어디서 뭐 여러 유튜브와 커뮤니티와 친구와의 카더라를 통해 최근에는 독서가 쉬워지고 있대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은 이제 이 내 프린트를 가져가지고 뚝배기를 치면서 도대체 누가 쉽다고 말했느냐. 혹시 이 정답률 출처가 궁금하면 이거는 뭐 어디서 아무렇게나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 보면은 이거 정답률 그 올려놓는 기출문제 분석 그 란이 있거든요. 그 온라인 사이트 우리 사이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이거 출처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볼 수 있어. 선지 5개 정답률 다 써 있어 거기는. 아 오답률이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정답이고. 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갖다가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독서가 쉬웠다 이거는 개똥 같은 소리고 독서는 어때요? 그냥 기존의 그 유형 그대로 기존 난이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요거 하나야. 오케이? 독서는 지금 쉽거나 어려워지거나 한 게 아니라 기존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일단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학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거 독서는 쉬워지고 문학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요즘. 자 그럼 문학이 진짜 어려워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8쪽에 자 18번 오 어려워졌네요. 여러분 너네 기출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 이렇게 반타작 나는 문제는 작년엔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재작년부터 적어도 3년 전에 문학에는 이렇게 반타작 나는 정답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건 팩트. 다시 문학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반타작 난 문제가 뭔지를 보십시오. 이거 18번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에 고전 소설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한 문제는 20번이었습니다. 20번 굉장히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고 맞으면은 잘한 거고 틀리면은 내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이제 분노하시면 됩니다. 이따위로 문제를 내다니. 그리고 20쪽에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인스타 스토리에서 다 확인하신 킥킥 지문이 나옵니다. 킥킥. 자, 나지문에 보이십니까? 이 정신 나갈 것 같은 작품. 자, 계속 킥킥거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 갔을 때 계속 킥킥거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22쪽에 보면은 또 답은 또 어떻게 꾸역꾸역 찾아요. 답은 찾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정작 26번, 다시 말하면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독해 실패입니다. 이거 이따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이거 수필 어려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24학년도 수능 때 이것도 너네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이 지문이 수필 어려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 근데 여기도 봐봐. 27번도 수필인데 정답률이 지금 낮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어때요? 수필은 그냥 원래 어려워진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럼 올해도 수필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일단 다 공감할걸? 고전소설 어려워요. 그리고 수필 어려워요. 자,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우리 친구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대소설 너무 잘 읽고 정답률도 높고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8쪽에 간민가, 내 수업만 들었더라도 왠지 알아? 간민가는 내 최애 작품이거든.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마다 간민가 수업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수업을 들은 우리 작년에 고3들은 N수들은 이거 여기서 아예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나랑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거의 10분 줄였대. 시간이 안 읽어도 되니까. 근데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죠? 자, 근데 봐봐. 32번 뭐 이거 정답률 낮아지는 거 봐. 그리고 34번 정답률 낮아지는 거 봐.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고전시가가 어려웠네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기존의 문학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는 선택 과목 안 써놨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집에 저기 6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는 건 아니지, 바자가 6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자, 화작 그리고 엄매가 있다고 할 때, 좀 전에 1등급 거 써놨을 때 화작이 몇 점이었냐면은 95였고 엄매는 92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엄매를 피하고 화작을 택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바로 엄매의 문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맞잖아. 다시 얘기할게. 엄매를 우리가 왜 안 해? 화작을 왜 하는 거야? 문법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두렵거나, 그러니까 하기 싫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시간 쓸 바에는 화학 공부를 한 글자를 더한다. 뭐 이런 거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자, 근데 이제 점수 차이를 보세요. 많아봤자 2문제, 적으면 1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가르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작 그 추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화작도 막상 다 맞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이따가, 요거는 공부법이 아니고요, 여기 풀이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해 드릴 게 있으니까 일단은 작년 수능의 기조가 요런 스타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선택 과목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엄매를 해야 뭐 표준 점수가 뭐 좋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어제도 어떤 친구 중에 나랑 요 상담한 친구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너 국어만으로 대학을 가니? 라고 내가 물어봤어. 국어 표점이 높으면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당연히 수학이 더 중요하대, 표점은. 맞는 말이죠. 수학이 표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혹시 여러분 표점 때문에 엄매 택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엄매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만점이라고 볼 때 표준 점수는 엄매가 더 높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엄매 공부하다가 내가 수학 공부를 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어차피 전체로 봤을 때는 차라리 화작하고 수학 공부 더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학습법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둘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없다. 자, 요걸 여러분 일단 기억해 놓고, 자, 이게 작년 수능의 어떤 흐름이라고만 생각하고, 자, 이제 학습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내 수업이 좀 유익하다 생각해서 좀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맨 앞으로 다시 가셔서 우리 교재 날개 부분에다가 요 내용을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것도 나한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를 그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 학습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수능까지 한 300일 정도 남았죠? 자, 30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지 겨울방학에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국어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독서 따로, 문학 따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독서랑 문학을 왜 국어라는 영역에 같이 묶어서 시험을 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그 두 과목이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한 과목에 굳이 묶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다르면 이거 분리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난 독서가 약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대다수는 내가 독서 이제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잡아주잖아? 그럼 그 다음 모의고사에 이제 문학이 난리예요. 이런다니까? 자, 나누니까 그런 거야. 나누면 안 돼요. 아셨죠? 나누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 얘 잡으면 얘가 빵꾸나, 얘 잡으면 또 빵꾸나, 다 잡았더니 선택 과목 빵꾸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같은 거야. 본질은 같아. 자, 그럼 본질이 뭐냐? 자, 국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사실 이름만 국어죠. 논리학이라는 과목으로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국어는 논리학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국어 내용을 읽을 때 뭐 여기 지문에서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원인과 결과 이런 논리의 관계가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글자에 보이나요? 자, 원인과 결과입니다 라고 써있나요? 안 써져 있죠. 이해돼? 다시, 우리가 왜 수능 국어가 공부를 해도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지가 않느냐? 여러분, 수학 문제는 어떤 거 풀다가 안 풀릴 때 개념서를 돌아가 보면 어떻죠? 거기에 공식이 써있네요. 맞아요? 국어는 공부하다가 뭐 예를 들면 브레턴 우주 체제, 환율 지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개념서 찾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논리적 개념서가 쫙 정리되어 있는 어떤 한 권의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걸 정리한 국어학자도 없고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논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 이 논리학의 구조 또는 생각의 방법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국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300일 동안 내가 국어 올해 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이거거든. 활자를 넘어선이야. 여러분, 활자를 넘어선다는 게 뭘까요? 써져 있는 글자로 보는 게 아니고 글자에 넘어서 그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 논리적 관계를 찾는 게 국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논리적 관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내용을 이해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이해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를 들면 뭐 배경 지식으로 이해했다, 아니면은 EBS 복습해가지고 이해했다,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해했다. 다 쓰레기입니다, 사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왜? 그럼 내가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해 못 하겠죠. 생각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공통에다가 내가 써놓은 게 바로 이제 이걸 겁니다. 자, 공통학습. 여러분은
생각의 방식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리할게. 이건 자 어떻게 활자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좀 전에 그 3번 문제 있지. 왜 걔가 그렇게 갑자기 정답률이 확 낮아지는가. 자 이거는 심지어 본문을 안 봐도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는데도 많은 친구들이 틀려놓고 나중에 말하죠. 아 의문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의문사 아니고 그냥 잘 죽은 거야. 알았지? 그냥 우연치 않게 운이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죽을 만해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왜 잘 죽냐 하면은 일단 문제가 있잖아. 그럼 뭐부터 봐?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이러다가 일단 하나 틀리죠. 아 적절한 건 줄 알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이런 거 이거 의문사라 할 거야? 잘 죽은 거지. 똑바로 전체에 있는 모든 구조를 파악해야죠. 맞죠? 논리학이라니까? 논리학은 뭐가 반드시 중요합니까? 어떤 논리를 말하려면 조건을 부여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결론 우리가 지금 보기처럼 보는 네모 박스는 뭐예요? 이건 학생의 활동입니다. 맞죠? 밑줄 긋기 활동. 그러면 우리가 풀고 있는 선지는 뭐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선지는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 네모 빈칸에 대한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 내가. 자 독서 목적은 뭐냐면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야. 자 그리고 표시 기호는 네모나 1, 2, 뭐 V체크, 밑줄 요렇게 만들었어. 갑니다. 독서 자료.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읽은 내용 있죠? 고래의 외형적 특징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논리지. 다시 외형적 특징은 어떻게 생겼냐죠. 근데 지금 내가 읽은 부분은 뭐야? 고래의 정의 정도는 되겠지. 또는 행동 양식. 하지만 외형적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번 선지 1문단에서 네모 표시한 부분 포유동물 독서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뭐라고 써있어?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 그럼 평가 잘했네. 1번 선지 그래서 적절. 이렇게 너네가 하나씩 대응하면서 풀어나가는 거. 오케이?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푸는 게 일단 기본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논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논리를 배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00일 동안 너네 그럼 알겠어. 논리라고 말하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논리가 뭐냐?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논리적이라는 거는요. 국어 기준으로서는 크게 단어 기준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설명해 볼게. 논리적이라는 거는 첫 번째 단어 기준으로 1번 유의어의 관계를 찾는 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외형적 특징이라는 말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 두 번째 문단에 고래의 생김새 인정? 적절? 그러면 얘는 독서 목적에 맞게 쓴 걸로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응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대응이 된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반의어가 있겠죠. 반대되는 단어가 있으면 걔는 그러면 대조적으로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입니다. 자 요게 단어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요 지문에서 또 적용해 볼게. 자 갑니다.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대체로 몸 길이는 1.3에서 30m 그리고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 여러분, 고래의 생김새가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자, 고래의 생김새의 특징을 내가 이제 번호 매겨서 말해줄 테니까 맞는지 여러분 들어봐. 자, 1번 몸 길이. 고래의 생김새의 특징 맞아? 몸 길이. 2 피부 맞아? 그 다음 3 지느러미. 요렇게까지야. 맞아? 그러면 이건 뭐야? 고래의 생김새에 대한, 여러분 고래의 생김새가 더 큰 개념인가요? 지느러미가 더 큰 개념인가요? 고래의 생김새. 자, 그럼 다시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자, 이거는 너네 안 써도 돼요. 그냥 설명을 위해 쓰는 거야. 자, 생김새가 있다 쳐. 그럼 생김새는 1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몸 길이. 2번 그 다음에 뭐더라? 피부. 3 지느러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2, 3 들어간 얘네들이 뭐다? 바로 하위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런 내용 수업하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것도 수업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결국 논리를 싸우는 모든 과목, 뭐 예를 들면 수학도 마찬가지, 국어도 그럼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모든 표현을 동일하게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먼 내용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게. 공통학습에 나는 딱 한 글자 쓰라면 이걸 쓸 거야. 항목화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든 문학이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나보고 말하라고 하면 항목화를 하셔야 됩니다. 항목화. 다시 얘기할게요. 줄글로 너네가 머릿속에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습니까? 줄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읽은 내용도 고래의 생김새라고 말하고 줄글로 말한 게 아니라 1, 2, 3번으로 바꿨죠.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고래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숨을 쉴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독서 목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잘 봐봐. 왜 5번인지. 어디가 틀렸어요? 자,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주요한 문장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근데 너네 그러니까 잘 봐. 아까 뭐 의대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1컷이 올라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아지는 거 보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은 국어를 잘 못한다. 아니,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여기서도 얘기할 거 지금 먼저 말해주면, 여기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자세. 자, 실수. 자, 이거를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쌤스럽게 말해줄게. 성찰하는 자세를 이따가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성찰. 이거 약간 어떤 애한테 말했더니, 그 작년에 내 제자 중에 또 의대 가려고 한 애 중에, 그 작년에 진짜로 아까 내가 써놓은 거랑 연관해가지고 여러 사건이 있었어. 일단 내가 올해로 이제 35이거든요. 91년생이거든요. 근데 나랑 동갑인 친구가 내 수업 들으러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작년에 여기 강남에. 그리고 저희 뭐야, 그 막 동국대 뭐 무슨 과 다니던 친구도 의대 가겠다고 막 들어와가지고 하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 다 남자애들이었는데, 막 내가 이제 성찰 얘기 작년에 하니까 군대에서 뭐 썼던 거 생각난다고 자꾸 나한테 이 단어 쓰지 말라는 거야. 무슨 성찰일지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아. 나도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는 심지어 나랑 동갑이니까 이제 같은 군번일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어떻게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물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성찰을 하셔야 되는 거 일단 기반에 깔고요. 자, 그럼 이제 단어 끝났죠. 이제 여러분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죠. 문장. 오케이. 그럼 이제 확대해 볼게. 자, 이거 미리 써놓은 거랑 조금 여기 잘 안 맞네. 해볼게. 위로 올려서 이제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문장. 여러분 생각해봐. 문장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하게도 주어, 뭐 목적어, 서술어 이런 문장 성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말이 있다고 할 때, 자, 예를 들면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뭐뭐뭐뭐 하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생략 자주 하는 게 바로 주어죠. 보통 너 어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디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친구한테. 그 다음 목적어도 그러면은 너 밥 먹었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먹었어?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자,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너 하고 끝내진 않지. 친구한테 갑자기 안녕 너 하면은 친구가 뭐래? 뭐라는 거야? 할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을 볼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을 인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서술어가 됩니다. 그 대신에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서술어를 뭐뭐에 다만으로 끝내진 않다는 게 힘든 점이지. 자, 서술어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게 제시가 되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방금 전에 말했던 평서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제일 쉽지. 그죠? 뭐뭐에 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건 비문학 기준인데요. 자, 비문학 기준으로는 연결 어미로 끝내거나, 자, 연결어미라고 하면 와닿지 않은 분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뭐뭐의 고 아니면은 뭐뭐 라면, 요것도 서술어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 말고 요거 또 있죠. 전성어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뭐의 기, 뭐뭐 은 아니면은 뭐뭐와 개. 사실 근데 개는 별로 안 중요하긴 해. 자, 요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문학의 경우인데, 세 번째가 문학의 경우가 진짜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략할 때 많고요. 문학이요, 문학. 오케이? 또는 뭔가 본인 작가 개인만의 어떤 표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개인 표기.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런 생각이 들걸? 아이씨,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줄게, 요령을. 이거는 작가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 정지용 시 중에 작년 수특에 실렸던 건데, 장수산 1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는 종결어미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골짜기가 조용함직도 하이 이렇게 끝나. 그럼 이게 서술어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고 뭔 소리야? 그리고 또 읽다가 갑자기 하이 이렇게 나와.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 이거 반복되네, 이거 끊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너네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요 두 개를 못 알아차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장 단위에서 서술어 파악이 요렇게 중요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요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자, 뭐뭐의 다로 끝나. 근데 뭐뭐의 다, 근데 그 뭐뭐에다가 예를 들면 부여했다 뭐 이런 거라고 해보자. 아니면은 뭐 전송했다 이런 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송했다 같은 서술어 또는 무엇과 함께 했다 이런 서술어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걔는 이제 특별한 조건들이 붙죠. 어떤 거?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어떤 서술어들이죠. 그러면 이때 중요해집니다. 파란색 거. 바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꿀게. 이게 문장의 기준에서는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 부사어가 중요해지는 거야.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점차적으로 논리가 확대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 단위에서는 일단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일단 급하면 뭐해? 서술어 먼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머리를 잉 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뭐 다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거기에 제시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누가 뭘 했구나 라는 걸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실제로 보여줄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쪽. 혹시 좀 덥지 않나요? 안 더워요 뒤에 분? 나 에어컨 좀 끄고 싶은데. 아, 이거죠. 잠깐만 얼른 뛰어갔다 올게요.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읽는 거 이제 이것도 양심 고백하기 싫었는데 이게 또 거짓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작년에 수능을 봤다며. 그래서 니 몇 점이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자 양심 고백하자면은 내가 요거 8번을 틀렸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찾는 거야. 8번을 틀렸거든. 그 80% 중에 한 명이 나였는데 이따가 내 변명을 좀 들어줘. 틀릴만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틀릴만 했다는 게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잘못했지 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변명할 거니까 이따 말해주고. 자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요 맥락 있죠.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 잘 봐. 같이 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학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했던 서술어죠. 그럼 이학로는 뭐 했다? 반대한 사람. 이렇게 너네가 자연스럽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자 여기서 문장 끝난 거 보여? 지속되었다. 하나 그러나 이런 뜻이죠.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모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읽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 단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병렬 연결할 때 하나 필요한 게 있어. 바로 접속 조사를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다시 보여줄게. 자 1문단에 보시면 좀 전에 마지막 줄 개화는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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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했다. 이렇게 그냥 덩어리째로 인지하지 말고 아까 항목화하라 그랬잖아. 개화는 뭐야? 1번 방금 말했던 것처럼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하나. 그럼 여러분 문장 자체에서는 통치자가라고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이거의 의미가 주체가 바로 통치자라는 거 인지가 됩니까? 의미상?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발전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개화는 1번 통치자가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거야. 하나 과 접속조사. 그 다음 둘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그럼 여기서 질문 피통치자에 대하는 그러면은 얘가 직접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피통치자는 당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통치자가 하는 거지. 주체, 객체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교화했다. 교화. 오케이? 이렇게 인지하라는 거지. 개화는 2개. 통치자가 세상에 대해서 지식 확장하고 하나. 그 다음에 교화하는 거 2개.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모군란 이후 자 이제 여러분 따기를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면서 얘를 보는 거야. 자 고종은 자 너네 고종 알아 몰라? 알잖아. 통치자야 피통치자야? 통치자죠. 통치자야. 그럼 고종은 2가지 뭐 하겠어?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2번째 교화. 이거 지금 내가 뭐 할게? 잘 봐. 이미 우리가 접속조사로 어떤 단어의 뜻을 2개로 정리했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제 뭐해?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이랑 비슷한 뜻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방금 통치자를 내가 뭐라고 연결했어? 고종, 유의어죠? 그 다음 하나 더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유의어 찾아야지. 이해돼? 이게 바로 단어 수준에서 논리적 접근 그 다음에 좀 전에 자연스럽게 누가 누구에게 문장 수준에서 또 논리적 접근한 거야 사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봐봐. 자 갑니다. 자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계속 머리 굴리는 거야. 이거는 지식 확장인가 교화인가? 그러면서 다음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자 혹시 느껴졌나요? 연결이 됐나요? 그러면 내가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말해줄게.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거기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이라고 써있는 거의 다음 줄에 밑줄 칠게.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자, 질문해 볼게요. 이거 지식 확산입니까? 확장입니까? 교화입니까? 교화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문장에 뭐 나올 것 같아? 지식 확장이 나올 것 같지 않니? 내가 수업 때 맨날 예측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야.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줄.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이건 뭐겠어 그럼? 지식 확장이네. 연결되는 거 보여? 그러면은 독해 성공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독해 성공이야. 그래서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관건이니까, 자, 가지문만 읽으시고요. 여러분 시간을 한 3분 들여볼 테니까 5번 하나만 풀되 5번 풀면서 혹시 시간이 좀 더 된다, 내가 저기 히터 끌어오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되면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특히 8번 나 대신에 맞추면은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이 41분이니까요. 자, 44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읽고 풀어보십시오. 꼭. 자, 됐습니까? 자, 답을 맞춰볼게요. 자, 5번 요것도 양심 고백하자면 5번은 내가 막판에 고쳐가지고 맞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보였거든.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야비한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러면 내가 고종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고종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성순보를 발간해가지고 이걸로 백성들을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봤더니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화당의 한 인사는 어떤 개화 개념을 제시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이제 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이 사람들 다 각각 1문단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오케이? 아까 말했던 지식 확장과 교화 잊으면 안 돼. 자, 그럼 그걸 토대로 계속 가볼게. 자,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 자, 그러면은 개화당은 서양 통치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면, 자, 쭉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 그러면은 아까 1문단에서 통치자의 통치 행위네요. 왕. 그 다음에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자, 갑신정변 때는 이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 인지하면 되겠죠. 오케이? 1문단에 있는 걸 잘 잡고 들어가면 이게 눈에 보이고. 자, 다음에 계속, 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자, 여기 나옵니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 당연히 여러분 왜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됩니까? 이게 통치권 도전. 왜요? 왜냐면은 1문단 통치자의 행위를 뺐잖아. 그러니까 통치권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뺀 거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 된 거죠. 갑신정변은 그러니까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사욕으로 보였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가 되고요. 자, 또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갑신정변 이후 또 따로 이후. 자, 이 지문이 왜 어려운지 알겠습니까? 항목화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줄글로 주르륵 보여서 내가 이런 표현 써, 덩어리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독해 실패입니다. 덩어리로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쪼개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이후에는 계속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 자, 이미지에서 벗어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줄게. 자, 요거 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어제 수업한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게 있어. 자, 그냥 예를 들게. 아이폰이야. 예를 들면은 아이폰에 통록이 안 돼. 자, 통록이 안 되는 건 장점이에요? 아니면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겠죠. 통화녹음.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럼 통화녹음 된 거 나오겠습니까? 아, 아이폰이 잘못 들었네. 아이폰은 그냥 통화녹음 안 되는 거 계속 나오잖아. 아니,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폰은 여러분 통화 녹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를 만드는 게 일단은 잘 팔기 위한 어떤 그건데 아이폰은 대단하긴 하네요. 그냥 막 밀고 나가네.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 여러분, 앞에 개인의 사욕이라고 봤대. 그러면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이 자기 욕심으로 한 거다라고 이 맥락. 여러분, 사리 사욕이랑 잘 어울리는 단어죠. 사욕. 여기서 우리는 여기선 배경지식 사용하면 돼. 이런 단어 뜻. 오케이? 뭐 환율 이런 거를 배경지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어 뜻 언제 많이 활용돼 이거? 그 스스로 혼자 자기의 욕심만을 챙길 때 사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배경지식적으로 여기 연결할 수 있겠네. 부정적 이미지구나 이거. 부정적. 다른 말 바꿀까? 문제점이구나 이거. 이렇게 인지가 됐으면 이제 무슨 생각 들어? 개선했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다시. 앞에 문제점은 뒤에서 개선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것은 뭐다? 뒤에 거랑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대한매일신보 얘기 나오고 합니다. 자,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냈고 그 다음에 이후 간행된 여기에 대한매일신보 또 대한매일신보는 자 이제 정리해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가 구성원 나왔다. 자,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라고 했대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친구들. 여러분 처음에 1문단에서는 실행 주체가 누구였죠? 1, 2문단 왕이었네. 다른 말로 바꾸면 통치자였네. 근데 이후 대한매일신보에서 어떻게 됐어? 실행 주체가 아까 말했던 주어지. 주어. 이게 국가 구성원 전체가 개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할게. 개화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고민했다가 바꾼 거야.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 자, 근대 국가 주권.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5번의 답이 5번인 게 안 보여요. 그죠? 자, 읽어볼게 친구들. 5번의 답이 5번인 게 왜 틀렸습니까? 국민 국가 주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5번이 틀렸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리거나 어려운 분들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고종 얘기에서 지금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아까 교화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식 확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교화랑 연결되는 부분 잘 읽었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독립 주권이라고 써 있어 여기. 빡. 그럼 어때요? 대한매일신보에 들어서 주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주권? 그 이전부터.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전개 방식이라 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라 해서 통시적 연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친구들. 자, 요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뭐 어려울 거 없죠? 근데 막상 이걸 시험에 가서 풀면 이제 쉽지 않지. 자, 요런 문제고요. 아, 이것도 8번 내가 변명하려면은 나지문까지 해야 되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나지문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그럼 두 가지 알려줬던 거 기억났죠? 단어, 문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항목화해라. 자, 이렇게 말했죠 아까. 여기에 하나 더 더할게 이제. 문단까지. 그러니까 말하면은 문단도 여기 들어가긴 해야겠죠. 단어와 문장과 문단 모두 다 항목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려줄게. 항목화하는 방법.
한 4가지로 정리할게요. 1번.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접속 조사 활용하세요. 와, 과. 오케이? 와, 과 활용.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쉼표 활용하세요. 여러분, 와, 과랑 쉼표는 사실 뭐야? 연동되는 거지. 같은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과와 배 해도 되지만 사과, 컴마, 배 해도 되잖아. 같은 뜻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했죠? 연결어미. 자, 연결어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항목화 제대로 하려면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등적 연결어미를 합니다. 대등적 연결어미. 자, 이거 잘 챙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접속 부사. 접속어 챙기세요. 사실 접속어 너네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표시하라는 건 많이 배우는데 이거 잘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또는, 다만.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그죠? 또는은 뭐야? 얘네 둘이랑 똑같은 거야. 다만은 뭐야? 얘 예외고 조건이니까 잘 봐. 사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더 신경 쓰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이제 1문단 내가 나지문 읽어볼 테니까 잘 봐요.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자 이제 그 다음 밑줄,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 밑줄 빡. 이게 이 글의 전체 주제야. 다시, 과학 정신을 뭐한다? 사회 전체에 이식한다. 이게 이 글의 전체 주제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문단에 옌푸 보입니까? 체크.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천두슈 보입니까? 빡 체크. 그 다음, 자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한편 뭐게요? 접속어. 접속어. 그리고 쭉쭉쭉쭉 장쥔마이 보입니까? 체크. 그러면은 얘는 뭐야? 지금 좀 전에 썼던 거에 칠판 항목화했어. 누구를? 문단들을. 맞아? 그럼 얘를 만약에 나보고 그림 그리라고 하면 난 이렇게 그릴 거야. 자, 1문단 있어. 과학 정신을 뭐 여기에 수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1문단이. 그리고 2, 3, 4. 나 같으면 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풀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얘네들을 그럼 물어보겠지. 이렇게 문제 나올 내용도 예측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예 그냥 오늘 요 독서 한 지문을 아예 그냥 아주 박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부터 9번까지 5번 빼고 나머지 것들 풀고요. 지금이 벌써 3시가 다 됐거든요. 2시 56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10분 드릴 테니까요. 자, 3시 6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있는 걸 깜빡했네요. 4번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자, 6번부터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자, 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네. 자, 그리고 7번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그냥 문제 나왔으면 정답률 이거보다 높았거든? 근데 많은 친구들이 기억은 어쩌고, 니은은 어쩌고 까지 보고 찍는 거야.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써있어? 2번이 답이거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럼 뭐야?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주체가 반대, 그런 주체라고 말하는 주장의 반대. 그게 박은식. 니은은 이게 낱낱 A죠.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아까 잊지 못하는 것 그 내용 말한 것처럼,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없다는 것에 반대한다면은 그럼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낱낱 A.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요. 아셨습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됐고. 자, 다음 8번. 대망의 8번. 얘들아 이제 내 변명을 들어줘.
답은 1번이야. 솔직히 말하면 1번이 답이긴 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요. 9번의 답은 2번이고. 자, 1번의 답인 이유를 먼저 말해주면, 자, 읽어볼게. 1번.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아까 그 고정 얘기죠? 서양의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자, 여러분 칠판 보십시오. 내가 보기 정리해놨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보기에 내가 아까 말했던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응. 아셨죠?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하나씩 대응을 해서 딱 정확하게 얘의 근거를 찾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틀렸기 때문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변명한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 1번이 답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반감이 가졌어, 동의했어? 동의했어. 누가? 마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했어. 반의어는 뭐야? 반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야. 이해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납득이 돼? 자, 그러면 왜 김남주는 3번 찍고 틀렸느냐?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것도 다 써놨어. 여러분, 그 가지문의 마지막에 우리 은식이 형이 나오죠. 은식이 형. 자, 은식이 형은 두 가지 말했습니다. 과학은 서양에서 가져와라. 그치? 철학은 우리 거를 혁신하자, 바꾸자, 이런 거지. 그럼 너네가 이제 고민해봐. 없는 거를 있게 가져온 거야? 아니면 있는 거를 바꾼 거야? 있는 걸 바꾼 거지. 난 이렇게 이해했어, 글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얘를 봤어. 얘들아, 얘 있어, 없어? 이거 정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철학은 있다, 얘네들은. 이렇게 봤어. 열심히 봤어. 그리고 협력과 나눔의 정신이 낡았대. 그럼 얘들아,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봤더니, 아이, 잠깐만, 3번. 철학이 부재했대. 아이씨,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 아이, 틀렸는데? 부재가 아니고 뭐예요? 낡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번 찍어서 틀린 내 변명. 납득이 돼? 그럴듯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느낌적으로 풀진 않았다는 거야, 확실한 건. 오케이? 명확하게 그 근거를 여기에서 가져와서 명확하게 철학에 대응시켰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협력과 나눔의 정신이 낡았다는 맥락에서 철학은 부재한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자시 재활용,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야. 오케이? 내 변명을 말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인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이후로 고민해봤어. 그럼 왜 틀렸을까? 아니, 왜 적절할까? 자, 그래서 내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군 이라고 돼 있는데 잘 고민해봤어 이게. 자, 쭉쭉쭉 보다 보면은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 보고 오독이라고 하거든요. 오독? 잘못 독해했다? 낡은 개념이라는 게 나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이해했지만 혹시 3번 찍은 분들은 나처럼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의도는 사용하지 않는 거면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출제하신 걸로 내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 자, 이렇게 나오면은 나도 이렇게 써야 돼. 야, 3번 헷갈리는데? 그리고 1번을 봤더니 얘가 너무 틀린 말이야 라고 했어야 돼 내가. 사실은 실제로도 얘도 세모 치고 얘도 세모 쳤었어. 그럼 왜 나는 이걸 골라내지 못했느냐? 아까 말했지. 5번 고민하라고 막판까지. 그래가지고 얘 8번을 고민할 시간이 없이 얘는 그냥 하다가 이제 3번 된 거였어 사실은. 오케이? 내가 이제 수능을 실제로 보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수능에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충분히 고민을 하더라도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점,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고전 소설을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지.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쌤, 요 얘기 안 했네. 근데 미안한데 요거 필기 여기다가 해도 괜찮으면 하시고요. 앞에다 하고 싶으면 앞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독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문제 풀면서 대략 방향성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은 거고요. 자,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 공부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는 일단 그 내용을 항목화하고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문학이랑 독서 다 상관없이 공통이에요. 아까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면 독서는 유독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면 좋으냐면 아까 말했던 생각의 방식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째,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독해한다. 이거를 나는 A vs 나에게는 B가 없다라고 늘 얘기하는 편이야. not A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 고종이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고종의 말을 누가 비판했어? 그 말을 또 누가 비판했어? 그럼 누구야? 다시 고종의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나지문에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까 천주슈 뭐 누구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 문단에만 유독 한 편이라는 말 써있지 않았어?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 걔만 혼자 탁 튄 거야. 걔가 반대편에 있고 앞에 있는 두 명은 공통되는 점이 좀 더 있었던 거지. 그렇게 너네가 나눌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하나의 대상을 어차피 위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분석. 다시 말하면 쪼개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해당 내용에 일일 대응시켜야 되는 게 독서에서의 아주 생각을 필요하는 생각의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고 제발 꼭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거 배경 지식 암기 절대 노. 알았지?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자매품으로 좀 알려줄게. 경제지문. 경제지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분법으로 만들래? 대표적인 예시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환율. 환율이 오를 땐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뇌가 이제. 환율이 오를 때 금리 어떻게 되고 금리 어떻게 되면 수출 수입은 어떻게 되고 뭐 쭉쭉 연결되죠. 그럼 너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하면 돼?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 쫘르륵 되지 않아? 양자 컴퓨터야. 하나만 공부해도 두 개를 알 수 있게 돼. 요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물리 뭐 화학 생명 요런 거 나온다.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얘는 이 각 과정의 순서 과정과 순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게 좀 디테일이야. 어차피 근데 과정 순서 보려면은 쪼개야 되는 거 알죠? 어차피 쪼개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술 지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 지문은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아이폰 얘기했잖아. 아이폰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폰 하나 떨렁 주고 설명서 주는 게 아니죠. 그 설명서에는 이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지. 뭐 예를 들면은 충전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이폰 요즘 사면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구성품이 들어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나오죠. 구성 요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300일 동안 계속 공부해도 아주 훌륭한 독서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학으로 들어가서 문학은 뭔가를 막 쓰기보다는 그냥 큰 범주만 적고 내용 들어갈게. 자, 문학에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저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항목화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문학은 조금 짜증나는 건 뭐냐면 독서는 내가 배경 지식 암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또 과학기술이나 경제나 이런 거 막 따로 보라고 내가 말한 적 없죠? 어차피 원리는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배경 지식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그 논리적 원리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독서는 문학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게 바로 갈래적 특성이죠. 문학은 요거 필요해. 솔직히 갈래적 특성. 자,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갈래 운문이 있습니다. 운문.
크게 갈게요 오늘은. 자 반대로 산문이 있습니다. 산문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운문은 당연히 뭐여서 운문이다? 운율이 있는 글이라서 운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럼 운율이 있는 문장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얘는 어떤 형식이 나름대로 제한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산문은 당연하게도 운문의 반대니까 얘도 또 이분법이죠 결국엔. 그럼 얘는 형식 제한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얘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하나 특징. 자 여러분 시랑 소설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알아요? 차이? 시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와도 2명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 끝이야. 소설은 진짜 많이 나오면은 막 10명도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운문은 화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청자 정도가 최대 이렇게 되고요. 산문은 아닙니다. 여기는 다수의 등장인물 가능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운문을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갈게.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 뭐를? 얘의 소망을 찾아야 돼.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소망을 어떻게 찾아? 항목화하고 논리적으로 찾는 거다. 자 그 다음 산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 얘에 비해서는 내용도 길고 얘에 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밀이 아니고요. 각 인물의 성격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성격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은 각 인물의 소망을 찾는 거야 이것도. 자 요렇게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고 이제 고전소설 들어가 볼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 페이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고전소설이 15쪽인가요? 아니다 16쪽이네요. 자 갑시다. 제목은 정을선전. 그리고 우리 기억해놔야 되는 거 문학은 독서와 가장 큰 차이 제목이 있다. 그럼 이 차이점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죠? 차이니까. 자 가볼게. 갑니다. 처음 앞부분 줄거리 승상정을선. 자 특히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친구들 고전시가 어려워하는 친구들 요 개념에 고전의 지식을 좀 더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산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직책명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자 원수 뭐예요? 대장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군대 얘기다 전쟁 얘기다 요 정도 알면 돼.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원수 정을선 원수래 뭔 소리야. 여기는 승상이네 승상. 자 승상은 재상이에요 재상. 지금으로 하면은 총리. 그럼 여러분이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건 높은 벼슬이란 뜻입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자 이거 체크네. 정렬부인 1명 충렬부인 2 12금섬이 셋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피신 금섬 누구 편? 충렬편. 자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 금섬 체크.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금섬이가 어때요? 충렬부인 대신 죽었다. 추론 가능? 오케이. 다음에 왕비 체크. 월매를 문초한다. 월매 체크. 몇 명이야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명 나오는 거야 앞부분 줄거리에. 보이지? 이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전장에서 정을 써는 호첩 체크. 자 다음 요거 보고 내가 지금 원수 설명해 버렸네. 자 다음 줄에 여러분 원수가 누구다? 정을선이다. 어떻게 한다? 정을선은 직책이 2개다. 총리인데 전쟁에 나갔어. 그래서 원수지.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원수가 대경. 이런 단어 알아야 돼. 크게 놀라.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 자 직책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어려울 거 없는데요. 중군장은 뭐냐면은
얘보다는 부하 직책이야. 그럼 중군장은 대장군이 아니라 뭐 그냥 장군? 뭐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군장을 불러가지고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 나왔다. 왕비의 12 월매. 자, 아까 왕비가 월매를 문초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문초라는 단어 모를 수 있으니까 문초는 굳이 얘기하면은 신문하는 거죠. 신문. 너가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신문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자, 밥비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금섬이 누군지 잘 기억해. 금섬은 아까 충렬부인 옆에 있던 죽은애입니다. 죽은애. 자,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 구호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구호, 물품할 때 구호입니다. 구해주면서 자, 충렬부인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월매 승상을 보고 울면서 밥비 충렬부인을 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분명히 좀 전에 이런 표현 썼습니다. 잘 보세요, 친구들. 좀 전에 월매가 충렬부인을 살리소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매는 충렬부인 좋아해요, 싫어해요? 살리소서. 좋아하죠. 다시,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월매의 소망이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소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인물의 성격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월매는 누구 편? 충렬부인 편이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금섬 대신 죽었죠. 금섬 대신 왜 죽었다? 바로 충렬부인을 피신시키려고. 소망이니까 금섬도 또 충렬부인 편이다. 이렇게 계속 쭉쭉쭉 인물 연결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상태로 계속 가는 상태로 계속 갑니다. 자, 다음에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할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부인은 승상의 부인이다. 다시 말하면 정을선과 여기 있는 충렬 부인은 서로 부부다 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면 되고요. 자,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갖고 7년 대안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보여? 소망.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자, 이 사람 바라는 게 뭐였어? 바로 정을선 만나는 거지. 정을선 만나는 걸 바랬네. 그럼 정을선이랑 충렬부인 다른 편 같은 편? 같은 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나오지.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자, 근데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되는 건 이 충렬부인이라는 사람 왜 이러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떠올려야 돼. 자, 충렬부인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바로 정렬부인이 모략을 행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 자, 모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계략이죠. 계략. 자, 그러면 여기가 계략이구나 라는 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 자, 충렬부인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어.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대략 암시가 되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아니지. 거기 기억 밑으로 가다 보면 자,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왕비 보고 지금 소자라고 하네요. 자, 지칭어네요. 자, 너네 보통 옛날에 소자라고 말하면은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엄마다. 엄마. 그럼 왕비는 누구다? 정을선의 엄마다. 오케이? 그럼 정을선은 뭐야? 왕비의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소자라는 단어 하나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왕비는 정을선의 엄마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쫙쫙쫙 연결되죠. 여러분 왕비랑 그러면은 충렬부 무슨 관계야? 고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계속 거기 니은. 이거 어려워.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아셨습니까? 자, 그놈 누군지 모르겠어. 충렬부인 좀 전에 고통받았던 그 부인의 방에 그놈이 들어갔대. 그리고 왕비가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아노라 하고 17쪽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복록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정소설에 또 어려운 거.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 같지가 않아. 자, 복록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할 일 없어 옥조를 잡아들여 어미 문활.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의 충렬부인이 천하 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째 정렬부인의 시비.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금연. 누구의 시비? 정렬부인. 정렬부인.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다시 금연은 누구다? 정렬부인의 시비다. 계속 거기 쭉쭉 보다 보면은 4줄 밑에 이제 자 거기서 여러분 이걸 적어 주십시오. 바로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봐. 다수 인물이 있잖아. 성격 우리가 체크했잖아.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있어. 바로 숨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너네 기다려야 돼. 마치 물고기를 낚시해서 잡듯이 일단 딱 낚시를 들이워 놓고 요거 나올 때까지 일단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빡! 물고기 잡아야 돼. 자, 소설은 뭐다? 숨은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독해가 돼.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 자, 하지만 이제 요거를 앞에 내용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갑니다. 금연이 하는 말. 셋째 줄에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대. 자, 이거 두 글자로 바꿀까? 이게 바로 모략이죠. 모략. 무슨 모략이야 이거? 자, 자초지종을 말해줄게. 일단 정렬부인이 있어요. 얘가 모략을 했습니다. 뭐를? 자기의 시비인 금연이가 있는데 얘가 남복을 하고, 남복이라는 건 남장을 하고 어디로 가? 충렬부인의 방으로 갑니다. 사실은 나는 여기서 끝냈어요. 독해를. 왜? 얘들아, 이 사람 남편 있죠? 근데 이 사람 방에 남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뭐 한 거야? 불륜을 했다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모함한 거죠. 혹시 이 내용 봤는데 야 정말 이런 소설이 있다고? 정말 처음 보는 내용이야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정리해놔. 가정소설의 특징이야. 자, 가정소설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두 부인이 자기가 첫 번째 부인 되려고 싸우는 거야. 그럼 어때? 딱 봐도 충렬 부인이 지금 첫째인 것 같고요. 얘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렬 부인이 계략을 펼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의 소망 뭐겠어요? 얘를 몰아내는 거. 확인되죠? 성격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의 소망은 아직 모르겠으나 구해달라고 말하는 거 보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나쁜 사람이었으면 얘를 죽이려고 뭔가를 했겠죠. 이렇게 구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쭉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되고 여기에 이런 말 나옵니다. 거기 3줄 밑에 아니지 2줄 밑에 내 밟지 못하여. 이 말 누가 하냐면 왕비가 하는 거야. 내 밟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악녀 누구야? 정렬 부인. 맞아.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오. 자, 여기서 퀴즈. 이거 왕비 무슨 행위 있는지 너네가 이해되나요?
왕비 뭐 할게요? 내가 아까 왕비가 누구라 그랬지? 얘랑? 시어머니 며느리라면 자 너네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봐. 여기 남학생도 많은데 자 너네 며느리가 바람피면 어떨 것 같아? 뚝배 깨야겠죠. 추론 끝. 오케이? 불륜을 했대잖아. 그러면은 왕비가 뭐 했겠어? 자기 며느리 뚝배 깨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더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요? 두 글자 미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한 번 더 나온다. 친구들아 너네 어렵지? 모친이라고 내가 말해줄게. 얼마나 친절해. 알면은 친절해 보여. 그리고 나서 다음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크게 놓아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이 누구예요? 황제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문단은 내가 안 읽을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읽어주면은 너네가 뒤에 문제를 너무 쉽게 맞춰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풀기 전에 요거까지 정리해주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법 특강이니까 지금 여기 내용 설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럼 여러분 문학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 운문이랑 산문을 나눠요. 오케이? 그리고 산문은 뭐 한다고? 다수의 인물 등장하는 것을 체크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그 인물의 성격을 각자의 소망에 맞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를 들면 정렬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것, 충렬 부인은 살아남는 것, 그 다음에 어딨어? 충렬이가 아닌데? 정을선 안 썼네. 정을선은 이 계략을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 이렇게 소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뭐 이렇게 VS가 되겠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고전소설 또는 그냥 현대소설도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숨은 사실을 알아내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상태로 벌써 35분인데요. 일단 어려운 것만 풀자. 라고 보기에 내 문제가 다 어려웠네. 자 그러면 두 문제만 20, 21번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친구들. 렛츠고. 5분 드릴게요. 자 마무리합시다. 20번 정말 좋은 문제이자 아주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답은 1. 오케이? 21번에 4. 오케이? 자 갑니다. 20번에 1번에 근거가 어딨어? 너무 이게 짜증나지 않아요? 자 일단 중군장 나오는 파트가 어딨어요? 아까 16쪽에 맨 처음 그지?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까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라고 말했어. 그러면은 20번에 1번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나머지 인솔하고 와. 근데 어떤 애가 물어보는 거야. 쌤 그러면 서융이란 단어가 없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답 아닙니까? 놀랍게도 얘는 수능이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자 17쪽에 마지막에서 4줄 위에 아니지 5째 줄 위에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서는 돈수 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여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옵고 그러면 중군장한테 서융을 쳐 잡으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머지 애들 인솔해서 오라는 거야? 나머지 인솔해서 오라는 겁니다. 쳐 잡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잡은 거는 본인이 직접 잡은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가 않아집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아시겠죠? 맨 처음이나 맨 끝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힌트로 문제를 풀라고 한 거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의문사 당하는 게 이런 거 때문인 거지. 자 21번 21번의 답이 4번인 이유는 일단 요거 아까 분절적으로 내가 독해하라고 했잖아. 그럼 분절적으로 독해해보자. 일단 보기 정을선전은 분절 영웅소설 플러스 가정소설 그지?
그 다음에 상투적인이 뭐야? 아주 전형적이란 뜻이야. 전형적인 면모가 보여.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남주인공 누구? 정을선. 이렇게 너네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 분절적으로. 다음, 사건이 선악구도. 선 누구? 충렬. 악 누구? 정렬. 딱딱 대응돼야 돼. 오케이? 다음,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그러면은 고난도 충렬 부인의 고통. 딱 대응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다쳐. 뭐예요? 아, 정렬 부인도 그런 부인이었지. 그래서 충렬과 정렬.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는 건 뭐야? 바로 정렬 부인의 인성이 문제다 라고 축소된다는 거고. 다음,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10이 누구야? 바로 월매랑 금섬이 되겠죠. 또는 금연도 있겠네. 맞아? 행위자,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누구야? 정렬 부인이 여기서 똥 싸는 내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대응 다 되면 얘는 답이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은 그렇다 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매를 맞는 장면은 말 그대로 매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엄밀히 말하면 충렬 부인이고, 사실. 근데 뭐 여기서 정을선도 맞다고 볼 수는 있죠. 그지?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어요? 아니면 이미 정을선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힌 게 아니고 충렬 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냥. 오케이? 그래서 능동적인 행위자는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실을 밝힌다? 다시 말하면은 충렬 부인의 억울함을 이 사람이 말해준다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미 알고 있다고 아까 언급했어, 정을선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작품 킥킥 보도록 합시다. 킥킥. 아, 원래 수필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자, 나입니다. 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자, 좀 전에 내가 문학은 이제 산문과 운문 나누라고 했죠. 자, 산문은 그냥 한 글자로 쓰면 이겁니다. 한 단어로 쓰면 사람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문. 자, 운문은 소망 찾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이 킥킥이라는 작품 제목이 혼자 가는 먼 길입니다. 맞죠? 혼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자, 좋다는 건 소망해 안 해? 소망한다. 내가 아까 서술어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갑니다.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 당신 옆에 있어? 안 있어? 옆에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어떻게 알아 그거? 좀 전에 내가 사실 힌트 줬는데. 제목이 혼자 가느냐. 맞아? 이런 게 객관적 근거야. 다시 당신 좋아. 혼자야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소망은 당신을 좋아하는 건데, 그럼 화자의 소망이 지금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즉 결핍인 겁니다. 그럼 얘들아, 소망이 결핍되면 내가 이런 표현을 설명하는데요. 내 수업 때도. 자, 소망이 결핍되면 정서는 부정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 슬픕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걸 너네가 연결시켜 볼래? 그럼 화자의 킥킥은 즐거워 슬퍼. 슬픈 겁니다. 이렇게 너네가 이해하면 이거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독해야 돼. 자, 다음에 그럼 계속 해볼게.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을 울음이 있었던 때. 여러분, 저교로움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예식 표현입니다. 다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 문학적 표현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슬픔이 문을 닫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슬픔이 문을 열어. 그러면 슬픔이 지속된다는 뜻이죠. 자, 다음. 자, 당신을 부릅니다. 다음 줄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절을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자, 화자는 왜 병자 같을까요? 무슨 병일까요? 그렇지, 상사병이죠. 그리움의 병이죠. 그럼 여러분, 치병, 병을 다스리는 거랑 환후, 병은
각각 따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병을 다스리는 거랑 원래 병이 같아야 되지.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는 거죠. 다스리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거랑 병이 따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문학적으로? 그렇지. 치료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되네. 자, 당신 좋아. 근데 난 혼자야. 그래서 나는 상사병이야. 그리고 나의 병은 치료할 수 없어.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걸 그대로 여러분 뒤로 가져가 봐. 그럼 26번이 제일 어려웠잖아, 그지? 답이 1번인 이유를 내가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 1번 A. 치병의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환후. 병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 즉 화자의 여러분 소망이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시는. 오케이? 다시 여러분이 시 공부를 할 때는 소망을 중심으로 따라가시고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인물의 소망을 통해 자 이렇게 알아줄게요. 소망의 충돌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갈등입니다. 얘는 그냥 소망이고요. 오케이? 그 대신에 얘는 소망이 충족이냐 결핍이냐 중심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무리는 정리해 볼게. 오늘은 선택 과목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자, 독서가 있다고 쳐보자. 독서는 내가 아까 항목화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뭐해라? 생각의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대상을 쪼개는 방식으로 가되 그 쪼개기 위해서 내가 아까 알려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단어 중심으로 쪼개고 문장 중심으로 쪼개는 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300일 내내. 자, 그 다음 문학. 자, 문학도 똑같아. 문학도 항목화랑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까 설명했어. 자, 항목화 하시고요.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문학은 어떻게? 일단 갈래를 나눈다고 했어. 그지? 산문이랑 운문은 조금 스타일이 달라. 근데 그 안에서 산문은 어떻게 한다고? 사람마다 항목화해. 그리고 사람마다 뭐해? 뭘 원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찾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나는 돈을 좋아해. 너도 돈을 좋아해? 그러면 갈등. 충돌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문. 시는요. 화자의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이 충족됐는지 결핍됐는지를 얘도 항목화 또는 논리적으로 찾으시면 문학 공부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뭘 정리할 거냐면 저기 여러분들 기준에 왼쪽에 쓴 그래서 풀이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전략. 국어 특히 수능 시험을 어떻게 푸는가. 국어 수능 시험을 어떻게 푸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대전제를 하나 해야 됩니다. 대전제. 자, 내가 이제 말해줄게. 이번 수능 국어에는 간민가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알아요? 자, 얘들아, 대전제. 올해 수능에 무슨 문항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독서는? 몰라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풀이 전략에 여러분들이 깔아둬야 되는 거. 수능에 출제될 제재는 불확실. 자, 이거는 꼭 국어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의 제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합니다.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수능이 진짜 공정한 시험인 이유는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하지만 이재용 아저씨도 재수해서 서울대 가셨어. 와 공정하다. 그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느낌 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전략을 짤 때 얘들아 이거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이 방식을 고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알았어? 수능에 나는 이거부터 풀어야지 라는 건 없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알았지? 없어. 무조건 유연하게 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유연하게 가느냐? 우리는 어떨 때 유연하다고 하느냐? 바로 다양한
전략이 수립돼 있어야 돼요. 자,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줄게. 1번 독서, 문학, 선택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고, 2번 선택, 문학, 독서 푸는 친구도 있고,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언제 연습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의 응시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특히 탐구 같은 거 3월 모고 때 몇 점 맞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왜 푼다고? 특히 국어는, 탐구는 사실 다른 과목이니까 모르겠으나 내가 다양하게 수립한 전략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국어 모의고사에서 점수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이해돼? 국어 모의고사에선 점수보다 내가 세운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수업할 때, 다른 국어쌤들도 마찬가지지만 파이널 때 매주 모고 풀지. 근데 제일 바보인 친구들이 매주 모고 풀 때 점점 점수 오른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제일 바보야. 얘들아, 이렇게 점수 오르는 애들은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한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혼자 뭘 하나 만들어 놓거든. 그리고 그 사설 모고에 자기를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동기화시켜. 예를 들면은 이감 모고화 돼, 내가. 근데 수능에서 만약에 방향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오케이? 안 돼. 다양하게 여러분이 해봐야 돼. 오히려 사설 모고 파이널에는 여러분이 망하는 게 더 좋아. 알았지? 망해야, 아까 내가 여기 썼다 지운 거 뭐였지? 성찰. 어때? 수미상관. 성찰이야. 성찰. 자, 망해야 돼. 얘들아, 겨울방학 때 망하셔야 돼요, 많이. 그러면은 이 망함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시험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가. 자, 일단 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그리고 이 원인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까 여기 써놓은 거랑 똑같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앞에 친구가 다리 떠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진짜 재밌는 사실은 너네 모의고사 풀기 전날에, 모의고사 풀기 전에는 마라탕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니, 마라탕 나 같은 경우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먹으면 그 다음날 배 아프거든?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국어 풀이 전략이야. 알았지? 심지어 국어는 아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도 다 중요해. 국어 내용뿐만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원인 분석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너네 생각해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뭐 나올지. 오케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시험이 나온지를 확인할 수 있죠. 어느 순간? 시험지를 받고 시험이 시작한 순간 뭐 나온지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고 풀 때는 반드시, 자,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풀이를 시작할 때 반드시 1번부터 45번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이거 오래 걸려도 20초면 끝납니다. 팍팍팍팍 넘어가면 20초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불안하면은 시험지 넘기기 전에 손에다가 침 묻혀놔. 종이 이제 씹혀가지고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물티슈 같은 거라도 묻혀놓고, 이거 빠르게 뭐 나오는 거, 독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올지 싫어하는 거 나올지, 문학 EBS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에서 시간 부족하거나 특히 엄매하시는 분들은 한눈에 보이죠. 아, 나 의문의 변동 약한데, 근데 의문의 변동 나왔어. 그럼 걔 마지막에 풀면 되잖아. 오케이? 이거를 언제 선택한다고? 시험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미리 너네 결정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 와가지고 전 독서부터 풀 건데요, 그럼 이제 바로 뚝배기 깰 거야. 독서부터 풀 건데요는 없어. 알았어요? 그거는 그 날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성찰이랑 연결된 겁니다. 자, 내가 원인 분석을 했고
시험지를 이렇게 푼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뭔 난리를 쳐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단점과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너네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이것도 내 단점이야. 그렇지 않아? 그것도 내 단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주일 전에 마라탕 꼭 먹어야겠어. 너네가 수능 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 단점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든 보완해야 되는데 이 보완의 방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보완할 때 김남준,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시험 입실이 8시 10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네 알다시피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하죠. 그리고 10시까지 보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요 30분 동안 시험지 받고 마킹하고 뭐하고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거든? 근데 펼치면 부정행이야. 요때 땅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눈 감고 앉아있어. 그리고 눈 감고 앉아있는 동안 너네 뭐 할 거야? 책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 멍 때리거나 아니면 최저 몇 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 버리는 거고요. 요 20분에서 15분의 시간 동안 이걸 너네들이 연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수능에서 내 실수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게 내 수능 실제로 갔을 때의 풀이 전략이야. 내가 수능 9년 보면서 매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여기 이제 메데프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원에서도. 그럼 여러분 요거를 꼭 도입해서 이 세 가지 있지. 오늘 저 공부 방식도 중요하지만 요 세 가지 한번 꼭 해보시면 도움 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